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바쁜 연말이다 보니까 많이 분주하실 겁니다. 내일이면 또 경자년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모레면 또 신축년 흰소의 해가 새로 시작됩니다. 2020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해동표 여러분. 참 사연도 많고, 그리고 아픔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주류는 하여튼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런 시간들이 주류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김교일님하고 이명수님, 민세대 인쇄 미래소, 코난, 푸른 하늘, 스커스 5.16 혁명 등등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2020년 돌이켜보건데, 저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1987년 헌법체제죠. 그 전에는 1948년 건국헌법체제, 그리고 1987년서부터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체제 헌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데, 그 건국헌법하고 48년 헌법체제하고 87년 직선제 헌법체제가 가장 많이 훼손된 게 2020년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면서 그 체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이념과 가치가 많이 훼손된 애다. 이제 남은 거는 개헌 작업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발상들이라든지 이 180석 가까운, 또 범좌파가 잡혀 200석 가까운 이 범좌파 세력들이 하는 짓을 보면 2020년에 판을 깔아놓은 이런 것들이 아마 2021년 초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자년, 참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또 총선도 치렀고, 또 2기 체제 출범하면서 새로운 희망도 또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투쟁하는 중입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아픈 시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과거에 쓴 시 좀 하나 소개하려고 책을 하나 뒤지다 보니까, 이건 제가 2010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정치 시를 만나 춤추다. 한참 글을 쓰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시민사회 활동하고 이럴 쯤인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10년 전에 제가 보수의 지식인으로서 한 고민들이 이 책에 여기 그대로 녹아있는 걸 봤어요.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시는, 제가 그 천안함 사건이 난 2010년도 3월 달에 그거를 보고 쓴 시, 순국 장병들에게 드리는 조시를 제가 하나 그때 장병들에게 바친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하고, 그 전에 그 서문에 제가 그 시대에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서문을 쓴 이 정치와 시의 진솔한 대화, 그런 서문에
그 당시 고민을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정화 기능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 순환구조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기교나 술수를 다 버리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가다듬고 다시 순수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시를 쓰는 마음으로 순수성을 개발하고 접하는 노력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에 본질을 잃어버린 빛이 바랜 당쟁으로 비화된 그 당시 세종시 이전 문제 등인데 세종시 파장을 보니 이런 생각이 더욱 드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달 단계가 산업화, 근대화를 넘어서 이젠 탈근대, 포스트 모던,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을 전제로 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정치 이종표를 준다는 의미에서 다시 인간 영혼의 순수성을 복원한다는 작업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찾아내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지금 국민들은 진실되고 자질이 있는 정치인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21세기 한반도를 향해서 밀려오는 엄청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당시 2010년도에 쓴 겁니다만은 그 당시로 봐서 지금은 17년입니다만 그 당시 보라서 한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인간의 영혼과 한국 정치 현실을 주제로 글을 쓰고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길으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얄팍한 탤런트 정치인, 그리고 겉 형식에 치중하느라고 실체가 없는 일시적으로 잘 보이는 일천한 재능을 우선시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 민족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없이 앵무새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 문화를 묵인하는 국민들의 잘못도 더해져서 신성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일구어가는 길목에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검증이 안 된 고에 현혹되어 이렇게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경향도 늘고 있는 것이다. 고민도 없이 편으로 달려온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퇴행과 악순환의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있지 못하다. 고된 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일꾼들을 애써서 폄하하는 아주 못된 정치 문화를 갖게 된 것이다. 일시적인 편의에 의해서 공과와 가능성을 잘못 재단하는 방법으로 값진 체험과 힘든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를 하려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썩게 만들고 있는 아주 아픈 정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에 제가 이미 이런 진단을 했어요. 지금은 더 썩고 더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같이 타락하지 않고 같이 부패하지 않고서는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망령을 어떻게 제거하고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도 찾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려고 했어도 기득권의 당사자들이 대주권 내에 기생하고 있는 부패의 정치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선거와 신선한 정치인 충원을 위한 혁신적인 치유책들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절망감 더욱더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필자는 정치인들의 영혼을 맑게 정화하고 순수성을 배가하는 본격적인 운동을 순수한 참여시효의 창작과 배포를 통한 인간성 회복운동을 통해서 할 필요성을 느낀다. 시를 쓰는 사람들이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좋은 시를 쓸 수가 없듯이 깨끗하고 좋은 영혼을 갖고 있지 못한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중요한 소문의 중요한 대목만 소개하면 이런데 너무나도 지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영민주화가 되고 정치인도 안 기르고 쓸만한 제목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 모습처럼 사회비 세력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어요. 예? 참 이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2010년대 출간된 이 책의 29페이지에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3월 26일 날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천안함 사건을 보고 순국한 장병들에게 드리는 조시가 이 책에 실려 있어서 내가 2010년도 3월 30일 날 쓴 시입니다. 조시를 내가 소개하겠어요. 너무 아팠죠, 그 당시. 지금도 조홍복 좌파들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지지 않다고 하는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쓴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 눈물. 순국한 장병들에게 드리는 조시입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갔습니다.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일하던 그들, 오직 국민의 소임을 다하던 그들, 그렇게 삶을 외치다 갔지요. 부모님을 부르다가 갔습니다. 부모님의 그 뜨거운 눈물들이, 그 성스러운 눈물들이 뺨에 흐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 오직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시간 그리 슬퍼도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이 나라가 통일민주국가로 거듭나면, 자유민주 통일국가로 태어나면 이 숭고한 죽음을 기리며 대한민국 사랑의 노래를 하염없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귀한 생명들은 갔지만 그 뜨거운 충정은 바로 우리들의 가슴에 영혼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당한 그 장병들에게 조시를 써서 그 행사장에 내가 바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러한 고귀한 희생들에 대해 평가와 추모의 열기보다는 아직도 이게 뭐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니 뭐니 하는 이상한 우리 사회 내에 잘못된 의견들이 있는 이 사회 부패하고 썩은 모습을 보면서 이 장병들이 이렇게 희생된 것이 값어치게 과연 기억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값진 죽음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애국심으로 다시 환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보니까 지난주에도 백신 문제가 계속 지금 큰 우리 국민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문제도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코로나 사와 통화를 직접 해서 뭐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까지 직접 청와대에서 기획 연출하는 걸 보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에 크게 와닿는지를 이 주사파 정권이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 제가 이 문화일보에 조금 전에 여기 방송을 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2천만 명 계약이 됐다는 그것이 조금 그쪽 자사 홈페이지, 코로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랑 결이 다르다 이런 기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0명분이 확보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좀 보니까 29일이죠. 모더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계획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보다 다소
제약회사 입장인 소극적인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그래요. 논의 중이다 지금. 그러니까 모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would 그렇게 할 수 있다. 약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그런 회사 나름대로의 그런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확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약 물량과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아직은 갖고 있는 그런 그 회사의 입장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것을 확인한다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2분기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는 그 계약 논의 사실 인정하고 뭐 그렇게 될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온도차가 약간 존재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평입니다. 청와대는 사실 이제 뭐 도장만 찍으면 다 되는 상황이다. 얘기가 끝났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모더나사는 실제 계약 성사 여부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 및 시기 등 중요한 사안들의 변경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된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같은 하부를 놓고 어떻게 청와대하고 모더나사 온도차가 이렇게 다른지 국민들은 이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언론들이 질타하니까 정부의 성급한 태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이 백신 문제는 정말로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만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내년 상반기에 막 1,000만 명분 얘기하다가 예? 내년 1분기까지 뭐 제가 듣기로 75만 명분만 가능하고 1,000만 명분은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3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부는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생명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를 하고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하고 지금 12월부터 전 세계 40개국에 접종을 시작한다는데 대한민국은 내년 2월달 돼도 시작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니까 완전히 실패한 백신 확보 전략 아닙니까? 정확한 접종 시기는 지금 아직도 미지수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읽은 자료로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지금 효과성도 70.4%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영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예방 효과가 큰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1%. 그래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거를 그것도 1,000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4분의 1분기에는 75만 명분밖에 안 들어오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백신들도 내년 2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백신을 40개국이 지금 맞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도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영국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승인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실무자로서.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5,600만 명분 확보했다고 장담하지만은 접종 시기는 아직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제약사별로 도입 시작하는 시기만 확정되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분기당 공급 물량이 아직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소수의 그런 국민 빼고는 다 지금 백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되기 전에 접종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문재인 청와대는 뭐라 그래요?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고 지금도 올해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만 막았어도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우리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고 있고 이 백신 확보도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다 안 할 수가 없어. 이 정권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서 막 서두르고 하는데 왜 그동안에 지연됐는지 반드시 나중에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파이자, 안센, 코팩스 퍼실리티 등등 해가지고 그 뭐 일단 5,600만 명분 확보했다고 발표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입이 시작되는 시기라든지 또 이게 이제 내년 언제 정확하게 물량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정확한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별로 백신 전쟁이 뭐 총알만 오가지 않았지 국민 생명권 지키는 백신 전쟁 국가 정보기관까지 나서가지고 미국은 군수물자 조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나 그동안에 소극적이었고 안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신 문제가 정말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명권 아니겠어요?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거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의 계약은 의미가 없어져요. 세금을 내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지만 국가가 그걸 기본적인 걸 해주지 못하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그것만야말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정신 차리고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책임있는 자리에 선실적으로 나서서도 안 됩니다. 국가에 죄를 짓고 역사에 죄를 짓고 국민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통령이 자꾸 나서가지고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뭐 등등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니까 백신 도입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보완 내용에는 정부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 11월 27일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계약을 11일 뒤인 12월 8일 날 발표했어요. 도입 시기는 2, 3월부터 단계적이다. 안센, 파이자, 모더나는 도입 시기도 아직 그렇게 부정확하다. 그래서 그때 밝혀왔다는데 이 부분도 좀 팩트가 안 맞고 또 대통령이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뭐 각각 1,000만 명분, 600만 명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안센은 3상 중으로 안정성 검증이 안 되고 아직도 지금 마지막까지 테스트 중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뭐라고 그랬어?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등 아직 허가 이슈 남아있는 상황이고 공급할 때의 불확실성이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릅니다.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또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2월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12월 9일에야 지금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건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 2,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오는 거고 접종을 시작하는 시점이지 그게 집단
방역이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하고 실무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주한미군들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시작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 중에서 30개 국가 중에서 백신 확보를 34번째로 했고, 네팔보다도 지금 칠레보다도 뒤처진 그런 백신 확보 전략 때문에 내년 훌쩍 지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백신을 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이게 지금 뭐 총알이 날라오고 핵폭탄이 터지는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 역시 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각별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참 2020년 이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 가지고 정말 한 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1000명당 1명이 죽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미국 방송을 보니까 NBC하고 CNN은 이렇게 보니까 약 33만 명이 사망을 했고 1000명당 1명씩 지금 인구 1000명당 1명이 죽고 있고, 감염자도 뭐 18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비상에 걸려서 백신을 이제 막 접종에 시작해서 150만 명인가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차질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2천만 명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올해 내년 초에 그게 가능하겠다 이런 뉴스를 방금 전에도 제가 MBC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회적 스트레스 피해가 있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절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보장된 그 자유는 신성 불가침의 자유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정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집회하던 보수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지나치게 다른 요소들이 많았는데도 그쪽에 막 이렇게 특정 종교 집단하고 몰아가지고 마치 코로나가 거기서 많이 퍼지는 것처럼 정치 방역을 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백신 확보하는 데나 신경을 쓰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데 신경을 써서 시기 놓친 것도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튼 이 코로나 문제는 지금 이 주사파 정권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처럼 돼 있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민을 통제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또 눈을 부릅뜨고 견제하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2020년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미애 씨죠, 이제 법무장관 경질됐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뭐 박범계 의원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그래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 가지고 언론이 저 얼마나 도배한 거예요. 물론 뭐 주사파 권력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서 지금 진행 중인 비리 게이트들 수사 덮고 공수처 출범해서 이전될 때까지 그걸 막아보려고 한 아주 뭐 부정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의 이 권력투쟁이 국민들을 너무 짜증나게 했어요. 결국은 만지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1위까지 나오는 이런 현상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까지 돼 있냐면 뭐 윤석열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이 한 자료가 여기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1명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걸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했는데, 이게 21일부터 24일까지랍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23.9%로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낙연, 이재명 이런 분들은 18.2%로 공동 2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압하고 만지면 만질수록 커드는 카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수사 책임자가 대통령 후보자고 이렇게 막 대통령 선거 1년 반을 남겨놓고 1등하는 나라도 세계 역사상 위례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모르겠어요. 윤석열 씨가 그만한 대통령 제목이 되고 그만한 정의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잘못되고 나라가 썩어가고 있으면 가장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 보면 정치권이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잘못되었나, 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그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씨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니까 뭐 다시 원전 수사 이런 것도 뭐 챙기고 이래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또 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검찰총장. 심지어는 검찰청을 해체해야 되고 무슨 이상한 말이죠. 공수처에 해당하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 제거한 상태인데, 검찰총장이 검사 지휘 감독권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또 뭐 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청하고 검찰총장을 휘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은 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개 분야만 수사하는데, 그것도 4급 이상 공무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5천만 원 이상의 알선 수재, 배임 수증죄, 정치자금 사건으로만 이것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다 경찰에서 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대폭 제한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그것마저 좀 빼앗겠다고 다시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국회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참. 그 위헌성이 분명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는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 흐름은, 이거는 검찰개혁이 아니고 정권의 비리를 옹호하는 검찰의 퇴행입니다. 퇴행, 누가 봐도. 그래서 민주당 의원 20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안 나왔는데 검찰청법 폐지안을 좀 발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들이 지금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응? 검찰개혁의 근본 목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중립, 수사 중립.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검찰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예? 거대한 여당의 공작이 진행 중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이거 마지막 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간첩도 잡고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를 이렇게 해체해도 되는 겁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 복귀할 때 대통령이 하다못해 이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사과했으면은 그동안에 이 검찰 개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도 원상복귀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더 검찰을 옥죄이고, 또 경찰은 검찰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를 만들기로 했다. 참, 이게 이렇게 되면 권력유착 범죄수사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좀 양식 있고 엘리트들의 국가관이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걸 못하면은 다른 데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사설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힘없는 일반 국민들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혹하게 처벌받는 내년부터 유권 무죄, 권력 있으면 무죄요, 무권 유죄, 권력이 없는 사람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잘못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하지 말아야 되고, 예? 형식적으로 사과하지 말고 상식과 순리를 따라서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기능을 복원시켜줘야 되는, 이렇게 지금 축소하고 왜곡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의 독주, 폭주에 국민들이 가슴만 멍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한 것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예,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오다 보니까 무슨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내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무슨 뭐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연구관 하다 뭐 한 사람이 뭐 이름의 기억을 제가 잘못, 김호진인가 누구를 임명했다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 헌법에 근거 규정도 취약한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이제 대통령이 지명했다니까 뭐 내년부터는 이제 임명되고 뭐 출범을 할 텐데, 이제 새로운 공수처장이 아마 그 수사검사 이런 사람들, 민변 출신 인권 변호사 뭐 등등 좌파 이념을 그동안에 옹호해온 소위 운동권 세력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해서 임기가 7년까지 된다는데, 공수처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야당의 비토권까지 이제 없앤 법 개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지금 괴물 범죄 수사 기구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검찰은 무력화시키고, 그럼 초대 공수처장이 할 일이 뭐예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똥개노릇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임명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이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괴물 같은 이거 만들어서 끝이 좋을 리가 있나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력 유지가 안 됩니까? 수사권만 갖는 게 맞는데 이렇게까지 막 다 틀어갖고 있으면,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은 공수처에서 안 갖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출범 자체부터 괴물로 시작해서 기형적인 주사파 정권 경호처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공수처 출범 문제도 올해 한 해 아주 뜨겁게 2020년도를 달군 이슈에, 우리 당은 이 문제 가지고도 참 논평도 많이 하고 회견도 많이 했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권남용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2020년도가 우리가 4.15 총선 이후에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몽을 추스르면서 이런 많은 이슈들 가지고 투쟁해오다 보니까 이제 저물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소개했습니다만 이 통과된 정기국회 통과된 법들 보니까 참 우리 전단지에서 다 잘 소개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국회인지 주사파 정권의 정권 연장에만 올인하는 국회인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인지 주사파 이념을 대변하는 국회인지 청와대 출장소인지 평양 출장소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과된 악법 중에서도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2020년이 끝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뭐 이런저런 것도 많이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이런 법들이 왜 통과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경제 3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전단금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년 초부터 또 이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미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강한 항의를 하고 제고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그 미의회 청문회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 법을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뭘 방지 대책을 해. 이걸 지금이라도 입법 시행을 미루고 제고를 해야죠. 예?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 시민운동가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권 침해국으로 대한민국이 낙인 찍힌 사후 약방문 처방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국이 됐어요. 대한민국.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인권 후진국으로 이미 시리아, 북한, 중국, 러시아와 뭐 이런 나라와 동렬해서 대한민국을 청문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동맹국가에서. 미국의 양당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회의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1월 달에 할 확률이 많습니다. 늦으면 2월 초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 가지고. 가장 잔인한 공산 정권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앞으로 이 열릴 청문회에서는 국무부의 관련 관료들,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관련 의원들 다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 잘못된 법률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하고 다시 한번 법 시행을 유보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올 것입니다. 뭐 그 하원의 청문회를 막으려고 청와대에서 태스크포스 만들고 뭐 해명자로 내고 공관에 뭐 지시해서 이거저거 하는데 야 이거 뭐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왜냐? 이게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헌법이님이고 미국의 국제 정치를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인권 문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절대 끈을 놓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면 아직도 지금 좀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로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동맹 제의를 열어가지고 인권 문제를 가장 큰 무기로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를 대정책 기조로 삼는 그런 선언을 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내가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되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똥 싸놓고 똥 치운다고 이러는데 치워지지가 않아요. 치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제가. 이미 이 정부에서 해명하는 자료들은 너무 부실하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CNN 나와서 또 실수했고 통일부 장관 이상한 해명 논리 했듯이 맞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우리 정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이 법 시행을 보류해라.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과 또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탄압받고 있는 2,300만 민족공주 진짜 민족주의자라면 우리 국민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 동포들 독재자하고 100만 북한의 특권층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민족하는데 진짜 민족주의자라면 고통받고 외면받는 2,300만 순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민족공주고 민족주의자입니까? 독재자 옹호하고 100만 명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지켜주고자 이 주사파 정권 노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정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금이라도 좀 철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지난 2020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네? 오늘은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큰 거 몇 가지 가지고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여기 그 제임스 린제이라는 그 유명한 국제 문제 분석가가 본인의 그런 글을 통해 가지고 2020년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세계 이벤트 그래 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0가지를 올려놨는데 거꾸로 이렇게 10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가 겨우 이제 뭐 탄핵에서 모면했는데 그것이 뭐 큰 이슈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9번째는 그 벨라루스의 대통령 알렉산드 루카켐코가 그 80%의 득표율로 6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는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데모하고 투쟁하는 이야기가 9번째 뉴스였다. 그리고 8번째 뉴스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런 갈등 구조, 긴장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과의 그런 문제는 커다란 중동의 화약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7번째 이슈는 서구 유가 혼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아마 연초보다 이제 30%나 지금 낮아진 상황에서 산유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얘기하고, 또 6번째는 그 이스라엘과 또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 체결한 그 에이브라함 협정 문제, 결국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 국가들이 문제 해결의 잔초를 갖고 있는 에이브라함 협정 체결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를 뽑았고, 그 다음에 5번째 이슈는 미국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되고 대대적인 인권운동이 일어났던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이 문제를 소개하고 있고, 4번째는 기후변화 협약 문제, 지구온난화, 클라이메트 체인지 문제를 꼽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중국의 패권 국가로서 부상하고 있는 전 세계의 갈등 구조가 커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2번째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지금까지는 승리한 걸로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하고 선거인단에서 이렇게 지켜합니다만, 물론 한 5-6개 갈등주에서 이중 선거인단이 지금 결성이 돼서 1월 6일 상하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메이저 언론은 승리한 걸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첫 번째로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미 올해 10월에 세계 인구의 10%가 세계 10%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170만 명이 사망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지금 뽑았어요. 그거 말고 이제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영국이 1월 달에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인도에서 새로운 시민법 개정을 둘러싸서 델리에서 시위로 53명이 사망한 문제, 그리고 3월 달에는 터키가 시리아와 러시아의 공습과 포격으로 적어도 30명이 터키군이 죽고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한 문제, 그리고 지난 4월 달 김정은이 죽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빅뉴스를 다뤘어요. 5월 달은 이스라엘이 지금 통일정부를 이렇게 맹세하면서 가장 긴 정치적인 그러한 위기를 종식시켰다. 아랍들과 아랍 국가들과의 문제도 잘 풀었다는 이야기라고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6월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문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지금 다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선거 과정, 또 여러 나라에서 영민주화 현상이 보이면서 민주주의 이념이 과연 최상의 정치제도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이 많은 회의를 갖고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 1시간 정도 하는 방송에서 많은 거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중요한 메시지만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당원들이,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의 이론 분석의 틀로서 이 정도 정보는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선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못 ISD님, 홍혜야, 호박꽃, 사의원님, 합키리님, 네? 김학성님 등등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2020년도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행한 한 해였어요. 많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뭐 제도적으로 법률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1948년 건국헌법체제, 1987년 직접 대통령 선출하는 민주헌법체제가 많이 훼손된 해였습니다. 이것이 내년 헌법 개정을 어떻게 더 종지부를 찍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한 해였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의 재산권이 경제 폭망으로 인해서 많이 침식되고, 뭐 겉으로는 뭐 집값이 오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재산 가치라는 거는 그 재산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또 그 재산 가치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지 않습니까? 뭐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뭐 중재재해처벌법이라든지 1가구 1주택법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칼을 들고 사업주라든지 자본가들이 상행위 활동하는 것이 많이 제한받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 모든 정책들이 더 갈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한 해였죠. 아마 1년 반 남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 내에서 그건 가속화될 거고, 우리가 우려하듯이 항상 걱정하고 있듯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온 국민이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제대로 있을지가 걱정되는 2021년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당대표와 우리 또 지도부와 당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막고 새로운 역사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동력을 모으고 투쟁력을 배가하는 2021년 신축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